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트림과 같은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이 이렇게 있어요. 브레이크. 그러면 CAD가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해요.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CAD가 세컨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세컨 포인트. 브레이크 되는 거 맞습니까? 선택하는 순간 첫 번째 점이 들어갑니다. 선택하는 순간 첫 번째 점이 들어가고 세컨 포인트를 입력해 주면 이와 같이 브레이크가 일어납니다. 브레이크 선택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점이 아니에요. 다른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보시면 옵션을 보시면 퍼스트 포인트, 즉 첫 번째 점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포인트를 누른 다음 내가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고 세컨드 포인트를 클릭해 주면 얼마든지 브레이크하는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잘라내고 싶어요. 트림이 아니라 브레이크로요. 자, 브레이크 일단 선택합니다. 일단 선택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어설프게 선택하면 다른 게 트림이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에서 내가 자르고자 할 객체를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대신에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지정하는 겁니다.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 브레이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서로 이런 경우가 종종 나와요.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선을 끊어서 그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을 끊어 그려야 될 때, 이때 쓰는 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선택합니다. 자,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지정해 줘요.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도 같은 자리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눠지게 됩니다. 선이 같은 자리로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브레이크는 명령어 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아이콘들을 많이 사용해요. 명령어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언두. 그래서 그냥 브레이크 명령어 누르고 선택하고, 이거 맞는데, 브레이크 선택하고 끊을 점 클릭.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요. 일반적으로는 똑같은 자리를 두 번 클릭해야 되지만 리본 메뉴에 있는 여기 한 점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한 번만 클릭해도 돼요. 선택하고 클릭하면 바로 이와 같이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동일선상에 있는 이 선들을 다시 연결하고자 할 때 쓰는 것, 이게 조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조인이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번엔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예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하고 P타입. 포인트는 점이고요. P타입은 점 모양입니다. 자, 포인트라는 명령어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점들이 들어갑니다. 눈에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포인트 명령을 이용해서 화면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화면에 조금만 아주 흐릿하게 점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P타입입니다. P타입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눌러보세요. 그러면 포인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포인트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포인트의 모양을 한번 바꿔보세요. 또한
포인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포인트의 크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0 그러면 20% 크기로 나옵니다. set size relative screen 화면의 20%란 크기예요. 많이 큰 거죠. 그 아래 거는 set size in absolute unit 즉 절대 단위 20 유니트 즉 20mm로 보여주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크기도 바꿔보시고 모양도 바꿔보시고 한번 바꿔보시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 타입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라인 오스냅을 이용해서 이 점에서부터 이 점 다시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근데 오스냅이 안 잡히네요. 자, 왜 안 잡힐까요? 분명히 인터섹트도 있고 센터도 체크되어 있고 엔드 포인트도 있어요. 그런데 엔드 포인트도 안 나오고 센터도 안 나오고 교차점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정확하게 말해서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종종 얘기했죠. 우리가 수학적인 정의를 조금 사용한다고. 그죠?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수학적인 정의에서 점에는 크기가 있을까요? 모양이 있을까요? 면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피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점은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으며 부피도 없습니다. 그게 점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양이 있잖아요. 심지어 모양도 바꿔봤고 크기도 바꿔봤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허상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콘 아래 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이거예요. 바다에 나가면 부표라는 게 있습니다. 부표가 두 가지 부표가 있는데 하나는 연안에 떠 있는 철제도 있고 뭐 그 빛도 나오고 하는 부표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멀리 스티로폼에다 놓는 부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연안에 있는 부표는 무슨 뜻이냐면 그 부표 밑에 암초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피해 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암초 위에 부표를 띄워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티로폼으로 된 부표는요.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고 그물 끝에 부표를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뭐 하루나 이틀 뒤에 다시 와서 그 부표를 찾아가지고 그물을 걷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물 밑에 뭔가 있다는 뜻이죠. 그 부표 밑에 뭔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부표예요. 이거 밑에 점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에 관련된 오스냅을 별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점에 관련된 오스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개예요. 노드. 이게 점을 찾는 오스냅입니다. 노드가 점을 찾는 오스냅이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니어레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근처점이에요. 근처란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커서 있죠. 커서 근처에 걸려있는 모든 객체를 찾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니어레스트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노드. 그런 찾아지나요? 오스냅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네. 노드. 자, 이번엔 니어레스트.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이에요. 찾아지나요? 네, 찾아집니다. 이렇게 니어레스트. 자, 이 두 가지 오스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점을 연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자, 라인. 제가 라인을 두 개를 그릴 겁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가 있습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가 있어요. 디바이드는 똑같은 간격으로 나누는 걸 디바이드라고 하고 메주어는
내가 지정한 거리로 나누는 걸 메주어라고 합니다. 다시요. 디바이드는 내가 똑같은 간격으로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5개로 나눠주세요. 6개로 나눠주세요. 이게 디바이드입니다. 크기는 CAD가 알아서 계산해요. 나는 수량만 이야기하면 돼요. 6조각이요. 4조각이요. 이렇게 조각을 얘기합니다. 이건 디바이드예요. 메주어는 300mm씩 나눠주세요. 혹은 100mm씩 나눠주세요. 내가 길이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수량은 자르다 보면 알아서 나오겠죠. 그게 메주어입니다. 자, 디바이드 선택하면 CAD가 물어봐요. Enter the number of segment. 조각이 몇 개인가요? 몇 조각인가요? 네, 뭐 5조각이요. 5조각으로 쪼개졌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 포인트가 들어갔나요?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이거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객체를 브레이크하거나 트림 시켜 놓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포인트를 넣어 놓습니다. 포인트가요, 원래 얘가 디폴트예요. 얘가 기본값입니다. 자요, 디바이드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죠?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어요. 전체를 선택해 보니 뭔가는 들어갔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포인트를 모르면 못 써요. 포인트를 알아야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때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부터 이렇게 계산해 나갑니다. 클릭하고 150. 그러면 150, 150, 자투리.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메주어. 클릭하고 120. 그러면 120, 120, 120, 자투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조회 명령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컬큘레이터까지, 아니 여기를 조회 명령어라고 해요. 얘네들을 몇 가지 명령어가 더 있긴 한데 그냥 꼭 필요한 거 2개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디스턴스와 에어리아, 이렇게 2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디스턴스는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디스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이와 같이 거리가 측정이 됩니다. 또 각도도 나와요. 이렇게 16도라고 각도도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거리 재보세요. 보시면은요, 거리를 잴 때 보시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 이해 안 되는 건 뭐냐면 단위예요. 지금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된 거 있죠. 근데 각도는 어떤가요? 16도하고 소수점이 안 나오죠. 얘가 정확하게 16도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각도에 대해서는 소수점을 표현하지 말아라 라고 해놨기 때문에 소수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명령어 중에 유니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유니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유니트 그러면 이렇게 단위가 떠요. 길이에 대해서, 각도에 대해서, 그 다음 밀리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길이에 대해서 보시면 디시멀 10진수이고 프리시즈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거리 측정을 하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나와요. 그런데 각도는 어떤가요? 소수점이 안 찍혀 있죠? 자, 똑같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나볼까요? 오케이. 디스턴스 거리를 측정합니다. 자, 비로소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디스턴스는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도면 작업을 하다가 거리 측정이 안 되면 길이를 모르면 계속 디스턴스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엔 면적 계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1000,1000입니다. 여러분들도 1000,1000에다가 한번 사각형을 만들어 보시죠. 면적을 재는 명령어는 에어리아입니다. 단축키가 AA예요. 면적 재기 에어리아 그러면 옵션들이 조금 많아요. 근데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코너 포인트, 점을 이렇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지금 초록색 면적이 나오죠? 엔터. 그러면 에어리아와 파라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에어리아는 면적이고 파라미터는 둘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아이고. 단위가 이렇죠. 복사하기. 붙여넣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면적이. 그럼 얘는 단위가 뭘까요? 얘는 단위가 그렇죠. 밀리미터일까요? 아니면 밀리미터 제곱일까요? 네,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밀리미터 제곱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현장에서 밀리미터 제곱을 쓸까요? 미터 제곱을 쓸까요? 현장에서 미터 제곱을 써요. 그럼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죠. 얘는 몇 미터 제곱일까요? 1미터 제곱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사각형을 만들 때 1000에 1000이었잖아요. 1000밀리는 1미터죠. 그러니까 1미터 곱하기 1미터였던 거예요. 사실은 이걸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1000mm에 1000mm 한 겁니다. 1미터는 1000mm입니다. 그러니까 1000mm 곱하기 1000mm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밀리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결국은 1미터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1000단위 자릿수를 찍어 놓고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왜 면적이 중요한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 있는 이 벽 있죠. 이 벽에다가 벽돌을 세우고 싶어요. 조적이라고 하죠. 벽돌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세우고 싶어요. 벽돌이 몇 장 들어갈까요? 갑자기 암담하죠. 머리가 하얘집니다. 되게 단순해요. 전체 면적 나누기 벽돌 한 장의 면적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벽돌의 개수가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산이라고 합니다. 적산이에요, 적산. 적산을 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면적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정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거 깔잖아요. 그럼 이게 몇 장 들어갈까요? 그러면 적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장의 면적,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 이거 한 장의 면적. 그러면 이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바닥에 타일을 깔 거예요. 그럼 바닥 면적 나누기 타일 한 장의 면적. 그러면 개수가 나오는 거죠. 타일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적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산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산수에 나와 있는 거죠. 수학에 나와 있던 내용들인 거죠. 결국은. 자, 그럼 적산을 하면 뭐가 좋냐면 결국은 견적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견적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견적 작업 첫 번째가 적산인 거죠. 면적을 계산하고 그다음 수량을 계산하고 그럼 개당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산이 되는 거죠. 견적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면적이 중요해요. 자, 또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비중 들어보셨나요? 비중. 비중은요, 물 가로 1cm 곱하기 높이 1cm 곱하기 가로 세로 각각 1cm, 즉 1cm 세제곱입니다. 의 부피를, 무게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철 있죠, 철.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 쇠붙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중량으로 금액을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 1kg이 오늘 단가가 9,8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내가 철 작업을 할 건데 그럼 철공소에다가 전화해서 올 거기 단가가 얼마예요? 그러면 1kg당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중량을 계산해야 돼요. 내가 설계를 하다 보면 철도 작업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철이 도대체 중량이 얼만큼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부피를 계산합니다. 부피를 계산하고 여기에 비중을 곱하면 얘가 중량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가로, 세로, 높이, 이게 부피죠? 여기에다가 비중을 곱하면 중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철의 중량은요, 아니 철의 비중은 7.8입니다. 그러니까 7.8을 곱해버리면 철의 중량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의 철의 단가를 곱해버립니다. 그러면 금액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도색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추가해가지고 견적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건축 쪽도 있었고 기계 쪽도 있었거든요. 양쪽 설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각각 그 견적 작업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보통 적산을 해서 수량 주문을 할 때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벽돌 설치할 건데 내일 벽돌 설치할 건데 몇 장 필요하니? 그러면 이제 계산해서 주문하는 거죠. 뭐 벽돌 몇 장 갖다 주세요. 모래 얼마 갖다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기계 쪽은 철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의 무게를 따져야 돼요. 가로 세로 높이 그 다음에 비중을 곱해서 얼마, 몇 킬로그램 혹은 몇 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페인트 가게, 뭐 페인트공 이런 거 쭉 체크해서 견적 작업을 합니다. 그 모든 시발점이 바로 면적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면적을 계산할 때 우리가 하나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자요. 단위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1피트. 자와 피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센티미터, 밀리미터를 쓰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피트, 인치를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자, 두자 이렇게도 써요. 그럼 한자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몇 밀리미터일까요? 피트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다 동양이건 서양이건 둘 다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똑같아요. 다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런 측량은 전부 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한자는 사람 한 뺨을 한자라고 했습니다. 한 뺨, 이게 한자예요.
이해되시죠? 한자, 이게 한자인데 한자는 원래 15cm였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춘추전국 시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유비가 나오고 관우가 나오고 이때가 15cm였습니다. 지금은 얼마로 바뀌었냐면 30.3cm입니다. 30.3cm. 그래서 한자는 그냥 30cm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피트는요. 피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푸트에서 나왔습니다. 발바닥이요. 성인 발바닥 하나를 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트는 30.48cm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30cm예요. 공이. 이게 이제 구한말 때 이게 딱 정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자나 1피트나 공이 똑같아요. 자, 인치도 있죠. 1인치. 1인치는 2.54cm입니다. 자, 12인치가 30.48cm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자는 어디서 쓸까요? 피트, 인치는 잘 안 써요. 우리나라에선. 근데 한자, 두자는 되게 많이 씁니다. 어디서 쓸까요? 나무를 다루는데. 나무를 다루는 곳이요. 지금 꽤 됐죠. 제 결혼할 때, 제가 결혼을 할 때 그때는 붙박이장의 개념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반드시 장롱을 사야 했었어요. 장롱을 사러 가면요. 그러니까 가구집이죠. 가구집에 가면 적어도 뭐 12자 장을 사야 돼요. 뭐 9자 장 사야 돼요. 9자 반은 해야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나무를 다루는 곳은 자단위를 사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있어요. 유리집이요. 유리를 다루는 곳도 자를 사용합니다. 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반드시 거쳐가는 코스들이 있어요. 곤충 키우기, 물고기 키우기. 유치원을 가면요, 뭐 별의별 거 다 받아와요. 곤충도 받아오고요, 물고기도 받아오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키워야 돼요. 저희도 이제 애들 어렸을 때 물고기를 키웠어요. 저희 집 앞에 정말 조그만 냇가가 하나 흘렀는데 거기에 버들치가 살았거든요. 가지하고 버들치가 살았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여름에 잠자리채 가지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버들치 몇 마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그거 하고 그 개울물 길어다가 물고기 키웠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플라스틱 어항에다 했어요. 5,000원짜리. 되게 요만해요. 정말 요만한 건데 이제 아빠의 욕심이 이제 그건 아니죠. 좀 좋은 데다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리집에 갔어요. 근데 유리집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저거 뭐라 그러면 자반어항은 쓰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자반어항? 자반이 뭐지? 한참 생각했어요. 한자 반어항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자반 큐빅 어항이 있어요. 45cm, 45cm, 45cm. 물 엄청 들어가요. 처음에 그거 거기다 물 부면서 유리 깨지면 아주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들어갔어요. 그 찜통 있잖아요. 찜통 2개 들어가더라고요. 2개? 3개 들어가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창고에서 썩어 나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유리집, 그 다음에 나무를 다루는 그곳, 베니어합판 있죠. 합판, 베니어합판이라고 그러죠. 합판집에 가서도 뭐라 그러지? 저기 3 곱하기 6 이렇게 얘기해요. 두께 6mm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3자, 6자 그리고 두께 6mm 이런 식이에요. 3자, 6자 이렇게 자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에 대한 크기를 이해를 하셔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평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한 평, 두 평. 그럼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3.3 미터 제곱이죠.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여기다 루트를 씌워봤습니다. 그죠? 루트를 씌우면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가로 세로 그러면 루트가 되는 거죠. 풀면 얼마가 나오냐면 1.82 나와요. 이거요. 여섯 자 곱하기 여섯 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한 평은 여섯 자 곱하기 여섯 자고요. 1.8 곱하기 1.8이 3.3m 제곱, 즉 한 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 단위는 또 어디서 쓸까요? 도배집이요. 도배집, 장판집이 평 단위를 써요. 자, 또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헤베, 루베 이런 단위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헤베는요, 한자로 평방미터란 뜻입니다. 루베는요, 입방미터입니다. 평방미터의 일본식 발음이 헤이베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베예요. 입방미터가 루이베, 일본식 발음이 루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미터 제곱이에요. 얘는 미터 세제곱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저기 장판집이나 도배집에서 평단위도 쓰지만 헤베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 5회배네요, 6회배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루베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있어요. 레미콘이요. 레미콘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오늘 5루베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미콘 회사가 루베라는 단위를 써요. 별거 없어요. 미터 세제곱이에요. 처음에는 되게 당황했어요. 헤베? 루베? 그럼 저게 뭘까? 그러고 고민해봤어요. 가만히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나 이렇게 들어봤어요. 헤베 그러는데 면적이더라고요. 좀 있다가 루베 그러더라고요. 저 루베 뭐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날 이제 방통 친다 그랬거든요. 방바닥 통미장. 방통 친다 그랬거든요. 방통 치는데 5루베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저게 뭐지? 저기 부피구나. 왜냐하면 방바닥에다가 칸을 막아가지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치 빠르게 이제 이야기를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갔었어요. 어쨌든 면적에는 이러이러한 단어들이 나와요. 길이와 면적에 대해서는 이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대충 단위 환산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되는데, 자, 서클 반지름 1000. 이거 너무 크다. 다시. 반지름 500. 자, 얘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에어리아. 찍어야 될 코너가 없잖아요. 네, 여기 오브젝트요. 둘로 딱 나눕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요. 오브젝트와 코너 두 가지입니다. 면적 계산하는 방식이 코너를 찍어서 계산하는 방식과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계산하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그런 다음에 원을 클릭하시면 원에 대한 면적과 원둘레가 나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서클 반지름 300, 서클 반지름 200, 서클 반지름 400, 서클 반지름 150. 제가 트림으로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럼 얘는 면적 어떻게 구하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답을 알아요. 이거에 대한 답을 알아요. 자, 보세요.
일단 점을 코너를 찍어서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죠? 곡선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브젝트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이 다 제각각이네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조인이요. 조인. 다시 조인. 자, 하나로 연결된 거 맞습니까? 네, 에어리아 오브젝트. 그러면 면적과 둘레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조인이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얘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폴리라인으로. 그래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이번엔 얘와 얘의 합산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더해진 면적이죠. 합산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에어리아.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애드 에어리아. 애드 에어리아가 합산 면적이란 뜻이에요. 면적 더하기.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는 면적 빼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두 개를 합산하고 싶어요. 일단은 애드 에어리아로 들어갑니다. 한번 눌러주면 다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 두 개가 나옵니다. 코너 방식으로 할까요? 오브젝트 방식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면적 빼기로 바꿀까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오브젝트 방식입니다. 오브젝트로 하나, 둘, 엔터. 그러면 토탈 면적이 이와 같이 계산되어집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서클 반지름 100mm, 서클 반지름 200mm, 250mm. 내가 원한 건 바로 요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면적.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을 계산하고 싶어요. 내가 원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구멍을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멍을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에어리아 명령을 실행하면 빼거니까 바로 서브트랙트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전체 면적을 계산합니다. 첫 번째로 전체 면적을 계산하고 두 번째로 뺄 면적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드 에어리아로 전체를 다 계산합니다. 애드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클릭합니다. 일단 전체 면적 다 계산해요. 그럼 여기 서브트랙트가 나오죠. 면적 빼기. 역시 오브젝트로 내가 빼야 될 면적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면적 계산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커버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리커버는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거 리커버가 무슨 명령어냐면 파일 복구 명령어입니다. 파일 복구 명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파일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근데 파일이 종종 깨져요. 데이터가 불완전한 데이터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장할 때도 그렇고 종종 파일이 깨져요. 그럴 때 리커버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파일을 캐드가 복구를 해줍니다. 자기가 이렇게 쭉 찾아서 오류난 데를 찾아가지고 고쳐서 파일을 오픈시켜주는 명령어가 리커버입니다. 요즘은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어졌긴 했지만 아주 예전에는 디스켓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디스켓이 잘 깨졌어요. 흔들리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파일이 엄청 자주 깨졌어요. 그때 리커버라는 명령을 쓰면 파일이 바로 복구가 됐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리커버는 유효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파일을 오픈할 때 파일이 이상이 있으면 자동으로 리커버리 해줍니다. 복구해줘요. 그냥 그 정도 명령어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써놨는데 컬큘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산기. 컬큘레이터가 두 개예요. CAL 있고 CALC가 있고 계산기 명령어 두 개입니다. 보세요.
여기다가 CAL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계산식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5 곱하기 5 나누기 3. 그러면 여기서 바로 계산이 돼요. 컬큘레이터가. 그런데 CALC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계산기가 뜹니다. 차이점이 이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리본 메뉴에 보시면 여기 메주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디스턴스, 라디어스, 앵글, 에어리아, 볼륨 이걸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얘가 메주어 GOM입니다. 계산기도 여기 있어요. 계산기 누르면 나옵니다. 리본 메뉴에 여기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보시면 자, 클라우드, 리비전 클라우드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 아래 3개 명령어는 많이 중요합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리비전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리비전을 해야 합니다. 그 리비전이 무슨 뜻이냐면 개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면을 개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도면을 수정하는 거와 개정하는 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하면 일반 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 CC 설계가 있습니다. 보통 CC 설계 도서 같은 경우, CC 설계 도면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수정 안 돼요. 여기는 시공을 위한 도면입니다. CC 설계 도서는 시공을 위한 도면이에요. 일반 설계는 우리가 설계를 위해 그러니까 컨셉을 잡고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이런 건 일반 설계예요. 그래서 일반 설계 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단계로 나누면 기획, 일반 설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획 설계, 계획 설계, 일반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냥 통틀어서 일반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긴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실시 설계 들어가면 시공을 위한 도면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벽체 딱 시공하고 넘어갔는데 클라이언트가 그날 저녁에 오더니 여기 공간이 너무 좁은데요? 여기 좀 늘려주세요. 도면 수정해야 돼요. 그럼 도면을 수정하는 거 좋은데 이미 여기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고 다시 세워야 돼요. 시간, 비용 이런 건 어떡하죠? 네, 실시 설계는 바로 그 부분이 걸려요. 시간, 비용 이 부분이 걸리게 됩니다. 실시 설계. 그래서 수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수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리비전 클라우드하고 리비전 마크를 붙여 놓습니다. 도면에다가 몇 월 며칠 무슨 이유로 이거 도면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면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이때 도면 수정했어요. 현장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만큼 발생했어요. 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개정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절대로 고치면 안 되는데 고쳐졌어요.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는 구름 마크예요. 이렇게 클라우드가 구름이란 뜻이죠. 네, 리비전은 개정이고 그러니까 개정 마크라고 했지만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습니다. 도면에다가 이걸 리비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미니멈 아크랭스, 맥시멈 아크랭스. 그 다음 캘리그라피 타입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스타일에서 캘리그라피인지 노멀인지 바꿀 수 있고요. 아크랭스에서 미니멈 아크와 맥시멈 아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의 아크, 호의 길이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 아크랭스에서 이 구름의 길이, 그래서 미니멈 랭스와 맥시멈 랭스를 바꾸고 유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타일에서 유형을 바꿔요. 먼저 스타일 봅시다. 그러면 노멀과 캘리그라피가 있습니다. 노멀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아크랭스에서 20 엔터, 20 엔터.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오브젝트, 렉탱귤러, 폴리거널, 프리핸드가 그리는 방식입니다. 먼저 프리핸드부터 보실까요? 프리핸드, 그 다음에 화면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름 마크가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리비전 클라우드, 프리핸드, 자유롭게란 뜻이잖아요.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한 다음 그 다음에 이동해 보세요. 드래그 아닙니다. 클릭한 다음 움직여 보시면 돼요.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엔 폴리거널. 폴리거널은 다각형입니다. 그냥 이렇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각형 모양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렉탱귤러, 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서클이나 렉탱글을 미리 그려놓고 리비전 클라우드, 그 다음 오브젝트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리비전 클라우드 스타일을 이번엔 캘리그라피로 바꾸겠습니다. 캘리그라피가 펜글씨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펜글씨 모양으로 조금 더 예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면에서 이 캘리그라피 타입 쓰면 혼나요. 노멀 씁니다. 물론 이거 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제가 선을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요. 그 다음 레이어를 바꿔서 이 위에다가 다시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겹쳐진 부분 보이시나요? 누가 먼저 올라와 있나요? 노란색 선이 위로 올라오고 초록색 선이 밑으로 내려간 거 확인되나요? 네. 나중에 만든 오브젝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드로잉 오더예요. 명령어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오른쪽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드로잉 오더가 나옵니다. Bring to front, send to back, bring above object, send under object. Bring to front는 뭐냐면 맨 앞으로 보내기란 뜻이에요. send to back은 맨 뒤로 보내기입니다. 객체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쭉 겹쳐져 있어요. 그러면 맨 앞으로 보내기 혹은 맨 뒤로 보내기, 이게 이 내용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보시면 드로잉 오더에 보면 Bring above object란 얘기는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보내기고요. Send under object란 얘기는 내가 지정한 객체 밑으로 보내기란 뜻입니다. 요거는 VP 아웃하고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렉탱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또 렉탱을 그렸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을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렉탱글, 제가 렉탱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여기를 가리고 싶어요. 가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VP 아웃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돼요. 가려진 거 맞습니까? 밑에 내용이 가려졌죠. 네, 정확하게는 그 위에 겹쳐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오브젝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내용을 이와 같이 감추는 겁니다. 이게 VP 아웃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VP 아웃은 별거 없습니다. VP 아웃, 그 다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내용을 감춥니다. 이게 VP 아웃이에요. 물론 VP 아웃을 한 다음 폴리라인을 통해서 클릭하면 됩니다.
폴리라인을 통해서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래 있는 내용이 감춰졌죠. 자, 보세요. 선택하고 드로잉 오더, 샌드 투 프런트 맨 위로 올라오니까 내가 만든 VP 아웃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얘를 선택해서 맨 아래로 보내볼까요? 그러니까 맨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나머지 객체들이 VP 아웃 위에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볼까요? 선택한 다음 드로우 오더, 브링 업 오브젝트,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보내기.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보내기.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언더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 밑으로 보내기. 이렇게요. 객체 위로 보내던가 밑으로 보내던가 이렇게 이용해서 내용을 감추거나 보이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게 VP 아웃입니다. X라인 0도선 하나, 90도선 하나, 45도 사선 하나, 그리고 트림으로 이 하단을 지우시면 돼요. 옵셋 30mm, 옵셋 20mm. 여기 나오는 이 사각형 있죠. 여기가 정면이 됩니다. 트림으로 삭제하시고요. 적당히 간격을 띄워서 수평선을 그리되 이 수평선이 45도와 만나면 여기서 클릭 후 수직으로 내립니다. 옵셋 10mm. 이 사선은 필렛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여길 넘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나머지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트림에 펜스 기능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무더기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어레이를 쓰는 거예요.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그러면 총 12개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20mm, 120mm.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돼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갑니다. 옵셋 10mm.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고요. 옵셋 10mm. 자, 오른쪽에서 보면은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선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실선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은선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은선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아, 여기는 없지만 저 뒤에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옵셋 10mm. 필렛으로 선 마무리하고 트림 옵셋 10mm. 여기도 마찬가지로 10mm 옵셋 하는데 얘도 은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면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다시 봅니다. 옵셋 10mm. 그러면 선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요철인 거죠. 옵셋 10mm.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니 이 면과 이 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실선입니다. 자, 이렇게 내기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자, 얘는 중간에 구멍이 난 겁니다. 옵셋 10mm. 이렇게요. 옵셋 5mm. 필렛. 다만 이렇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은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얘는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똑같이 그리는데 역시 마찬가지 얘는 안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면 끝나요. 여기는 옵셋 10mm. 자, 똑같이 이렇게 10mm씩 가는데 다만 여기만 5mm입니다.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똑같이 여기는 은선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혹이 나온 겁니다. 옵셋 10mm 이렇게 혹이 나온 거예요. 옵셋 5mm 자, 필렛 트림으로 지우시면 돼요. 자, 라인 여기서부터는 중간선을 이용합니다. 오스넷 미드 포인트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서 보면 정면은 이게 다지만 위에서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 얘하고 얘는 은선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똑같이 미드 포인트를 통해서 도면을 그렸습니다. 다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보일까요? 네, 이렇게만 보입니다. 실제로 요거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 여기 있는 이렇게 가는 선들은 은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자, 마무리 지어 보실까요?